굿모닝 YTN 3부로 이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지난달까지 10번 연속으로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다만 이번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 상단을 5.75%로 예상해 앞으로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내수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 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 서울은행회관에서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와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주가 조작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인데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종목들 거래를 중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무더기 폭락 움직임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 46분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이 30% 가까이 급락하며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도 하한가까지 폭락했습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겁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종목들이 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들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특정 종목을 추천했던 카페 운영자는 무더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당일 새벽,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 운영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 의심 의혹이 커지자 황당한 소문이 난무한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종목들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당시엔 매도 창구가 SG증권 하나였던 반면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로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해당 종목들 거래를 정지하고 동일금속과 박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찰 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오는 16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2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을 각각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정찰 풍선 사태가 벌어지면서 방중 계획을 출발 당일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과 미중 관계는 물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당국자들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중 목적이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엘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화 브리핑에서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라며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with respect to the Assistant Secretary's comments, we go into this trip very clear-eyed that we have a number of differences with the government in China, that we have differences on a wide range of issues, and we're going to be clear and candid about those issues. It doesn't mean we will have any breakthroughs on them on this trip.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도 경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동맹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며 지금이 정확히 치열한 외교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 머무르며 문화교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참여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중국 정부와 티베트 자치구 요청으로 2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조은석 주심감사위원이 의결 과정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방해가 도를 넘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듯 아나무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집행기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YTN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일부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이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도 감사원 내부 제보라며 보고서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 시스템을 바꿔 보고서를 조작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클릭하는 버튼을 없애라. 이렇게 전자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작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른바 전현희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던 겁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결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현지 점검한 정부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려는 국민의힘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경찰차가 가득합니다. 방진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반이 차례로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이 난 건물 2층 외벽에는 그을린 자국이 있고 주위에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여성 1명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 청년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고 영업이 끝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행기 안 길게 줄지어선 승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필리핀 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뭐가 퍽 하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공포처럼 흔들렸어요. 사실 굉장히 퍽 하면서 좌우로 팍 흔들리면서 진짜 무서울 정도였어. 그 순간에. 탑승객 300여 명은 늦은 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며 여객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달 노동절 집회에서 안전펜스를 훼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가해 서울 용산구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안전펜스를 부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물리력 행사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펜스를 훼손한 행위는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용도동 아파트에서 관리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m 높이 사다리에서 누수 관련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하나의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살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내고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통째로 묶여버려 결혼 계획도 미룬 채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또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8,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자도 나가는 상태라서 이제 결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축이 돼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로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협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은 제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저에게 이제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입니다. 시세 기준의 나머지 한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를 빨리 변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협동조합의 담보물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외경입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바꿔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카페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네이버는 어젯밤 9시 반쯤부터 1시간 50분 동안 네이버 PC와 모바일 앱에서 카페 메인 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앱 접속은 이보다 30분 늦은 밤 11시 50분쯤에야 최종 정상화됐습니다. 네이버는 긴급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복구됐다며 원인은 서버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삼고사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 제목입니다. 아래 보면 그래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황규성 한신대 연구교수가 한국인의 생애 노동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황 교수는 한국인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시간 빈곤을 겪는다고 봤는데요. 네. 생애 노동 시간을 노동시장 진입기, 또 돈벌이 활동기, 은퇴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 그래프부터 그 각각을 설명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네, 지금 가장 왼쪽에 보면은 15세에서 24세 고용률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OECD와 평균을 비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진입기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15세에서 24세 고용률이 OECD 평균은 39%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5.2%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취업난이나 학업에 따라서 첫 직장을 얻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네, 돈벌이 활동기와 관련한 통계는 지금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이죠? 그렇습니다. 주 50시간 일하는 취업자 비중 한국 20%로 나와 있죠. 네. 반면 왼쪽에 OECD 평균은 13.6%로 나와 있습니다. 또 주당 노동 시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41.8시간으로 OECD 평균 37.8시간보다 4시간 더 길었습니다. 네. 마지막 은퇴기와 관련해서는 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했죠. 그렇습니다. 유독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OECD 평균은 15.3%인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35.3%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기사에서는 한국인은 늦은 나이에 첫 직장을 얻고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노후에도 쉴 수 없고 일자리를 놓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자료들을 분석한 황 교수는 쉼 없는 우리 사회에 쉼표의 제도화가 절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 부자가 많은 사회, 쉼표가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동아일보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578대 교체 주기가 지났다 이런 말인데요. 10대 중에 3대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순회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부품 마모로 밝혀지면서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에 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는 총 1,827대인데요. 이 중에서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긴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78대, 31.6%에 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교체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고려했을 때 1년에 10대를 바꾸기도 채 빠듯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5년 후에는 전체의 약 40%가 교체 주기를 넘긴 채 운영되게 됩니다. 네, 이 같은 노후화 때문에 고장도 증가세라고 하는데 지금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들을 보고 먼 길을 돌아가는 어르신들도 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다음 화면을 좀 보면요. 한국일보에는 지금 3대 중에 한 대가 역주행 방지 장치 없다 이런 내용의 제목을 또 뽑았어요. 네, 1호선에서 8호선 에스컬레이터 1,827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620대 33.9%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야탐역 역주행 사고 이후 2014년 7월부터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는 이 장치를 달도록 했고요. 또 승강기 안전검사를 할 때 설치 21년이 지난 에스컬레이터는 이 장치를 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산 문제로 설치가 더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산을 감안했을 때 한 해에 100대 정도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년 정도 지나야 이 기준에 맞도록 설치가 모두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게 어렵다면 위험도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있어도 작동 안 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없으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변동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갑자기 천둥치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이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나온 게 강원 지역에 쏟아진 우박입니다. 마치 네.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박이 이렇게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사진은 우박을 맞아서 쪼개진 사과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쏟아진 우박 때문에 경북과 충북, 또 강원, 전북 등 지역에서 과수와 농작물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약 2,120헥타르라고 밝혔는데 피해 현황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파악 중인 상황인 만큼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애지중지 키워왔을 텐데 하늘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피해를 주는 게 이 우박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날이 있다가 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 만큼 좀 들쑥날쑥한 날씨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심각했고요. 이렇게 농작물 체질이 약해지다 보니까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연이어 악재가 발생하면서 과수원의 피해가 이어지자 5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한 어르신,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박의 기온까지 지금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이 신곡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팬들을 들뜨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난데 아닌 윤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맥카트니가 라디오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요. AI를 통해서 존 레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추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노래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존 레넌이 생전에 남긴 미공개 곡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완성시킨다는 건데요. 아직 곡명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존 레넌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신곡이 나온다는 소식에 전 세계 비틀스 팬들 들뜬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그런 동시에 AI 목소리 재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 본인의 의중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AI 복제가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는 생전의 목소리나 얼굴을 AI에 활용하도록 할 건지 신청하는 제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우주여행을 잘못하면 치매나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달이나 화성 등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제2의 지구를 찾겠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안전하게 사람을 보낼 수 있는가 역시도 중요할 텐데 과학자들이 관련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의 한 의대 연구팀이 사람이 6개월 이상 우주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에 뇌세포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치매나 중증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 나사의 한 공동 연구팀은 우주 여행이 길어질수록 뇌실 확장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뇌실이 뭡니까? 네, 뇌실이라는 거는 뇌 척수액으로 채워진 뇌의 한 공간인데요. 뇌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뇌실이 확장되면 중추 신경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우주에 머물렀다가 지구로 돌아와서 또 다시 우주로 나가기까지 3년 이상의 휴식 기간을 거쳐야만 뇌실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추후 우주 여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 건강과 관련한 연구나 기술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주여행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건 알았지만 건강 우려까지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외교적인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재진입의 주역인 황준국 주 유엔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출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축하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안보리 재진입이 11년 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섰는데 긴장은 그래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192개국 가운데 과반 이상인 180표를 획득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80표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단독 후보국이었기 때문에 선출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나라가 입후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긴장을 놓지 않았고요. 사실 한국같이 이제 유엔에서 상당히 주요 국가, 좀 큰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특히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원칙과 어떤 견해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견제 세력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나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180개국 지지 정도를 이제 현실적인 목표치로 생각을 했는데 달성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게 3번째인데 그렇다면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까요? 예, 달라진 부분은 뭐 2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고요. 우선 몇 년 전부터 그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새 대결이 그 유엔 회의장 곳곳에서 다 느껴지고, 그래서 세계 질서가 과거 한 몇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세계 질서가 상당히 흔들리고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들, 그 압도적인 그 숫자적인 면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들, 그 작은 나라들이나 또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대단히 커지고 있어서 이 또한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위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력뿐 아니라 기술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측면에서 유엔 193개국 중에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이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또 우리는 그 유엔과 같은 역사, 그러니까 7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유엔의 목표인 평화, 경제개발, 인권 이 3가지 목표를 짧은 역사 속에 다 달성한 모범적인 모델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변화하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안보리를 다자 외교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주권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상위 권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이 안보리는 상당히 독보적인 그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전 회원국 193개국이 15개 이사국에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위임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들을 전 유엔 회원국이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력 있게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이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큰 외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진출을 위해서 수년간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안보리에 60여 개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 의제와 관계되는 분쟁 당사국들이라든지 주변 국가들 또 그와 관련되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에게 안보리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사이버 분야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이버상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행동도 이어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이버 안보 네. 분야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지금 안보리에서는 사이버에 대한 어떤 국제법, 그러니까 사이버를 어떻게 그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정해진 어떤 룰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강대국들 사이에도 갈리고 있고 또 이거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리진을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또 불분명한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네. 이번에 주변국 좀 반응을 보면 안보리 재진입에 미국과 일본은 좀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1997년 이후에 한미일이 동시에 이사국을 맡게 됐는데 삼국 공조에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한미일 그 공조는 그 대통령, 장관, 실무급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안보리 같이 이사국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안보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한미일이 같이 안보리에 있으면서 이것을 좀 더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미일의 폭넓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또 대사님께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중 갈등이 네. 격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한반도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그 지정학적 대결, 동북아의 지정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긴장 고조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양비론을
양비론을 주장하는데 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양비론에 대해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설명을 잘 해나가고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면서 좀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리 의제는 6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2개가 이제 북한 관련,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인데 이 60여 개의 의제, 다른 의제들 중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 또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또 찾을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가 안보리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협조와 동의를 구할 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보리라는 것은 원래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1년에 400회 이상의 회의를 하고 또 100건 이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협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외교적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그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사님 그럼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제가 몇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리는 그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글로벌 현안들,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많이 상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네. 이 안보리의 의사결정에 우리가 15분의 1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역량에 맞게 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더 커지고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다양한 현안 논의에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종국 주 유엔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 상장업체 경영진들이 6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자상거래업체 A사 사주 이모 씨와 경영자 장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A사 자금 566억 원을 이 씨의 유령회사에 성급금 명목으로 지급해 이 씨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생 권복은 최고전략 책임자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옥상으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팰리스.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하주차장, 오피스텔 및 아파트 주민분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1층 밖으로 몰려나오고 진화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진입합니다. 가장 우선은 시민 구조. 10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45m 굴절차가 동원됩니다. 미끄럼틀처럼 생긴 하강 구조대를 활용해 무사히 구조 완료.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돼 주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 통로에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층계를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주민이나 건물 이용자들이 유사시 어디로 대피할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은 법에 따라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구역을 마련하고 있어서 위치가 어딘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 위치에 따라 1층이나 옥상으로 피해야 안전한 경우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연기는 대부분 상층부를 따라서 부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허점층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문을 닫고 방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은 옥상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관리자 주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120개가 넘습니다. 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전파 방식이 검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지난달 31일 경계경보 재난문자 논란과 관련해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데 행정안전부와 공감대를 이뤄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피소로 지정한 곳의 건물주는 재산세를 5%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피소가 잘 활용되도록 평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전쟁에 참혹한 현장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략 핵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고층 빌딩입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졌고 까맣게 그을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раз, щоб так потужно, і ми просто підскочили всі. Вже вийшовши на вулицю, побачили, що скло на машинах, на землі, просто по всьому двору.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으로 희생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네츠크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또 다른 지역입니다. 파손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Це техніку розбито, ви побачите.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러시아가 강공으로 맞서며 양측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추가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President Putin realizes he cannot win on the battlefield, but has to negotiate a just peace.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건 지난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나토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을 보관하다가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에 인계한 필로폰과 대마 등 5종류의 몰수마약 500g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4월 검찰 폐기 요청에 따라 대상 마약을 확인하다가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치자로 경찰에 보호 조치된 남성이 알고 보니 마약 투약자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정자역 인근에서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발견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와 김명준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두 선수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는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도, 전주 18.8도, 대구 16.5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전 2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